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랑 심화를 나눴더니만 너무 이제 분산되고 어려운 내용까지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기초만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조선 전기 기초만 다루고 다음에는 후기, 그 다음에 개화기 이렇게 나눠서 기초만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조선은 1392년에 세워지죠. 그 전에 우리 있었던 1388년에 우리 위화도 해군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위화도 해군으로 해서 정권을 잡은 일성계가 고려 우왕, 창왕, 공양왕을 거치면서 1392년에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건국을 했지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별한 그게 없고 조선이라는 말도 조선을 세우긴 했지만 모든 게 고려와 똑같았어. 궁궐도 개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려를 그대로 있다가 거기 있는 정도전, 신진 4대부 중 한 명이었던 정도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데 정도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먼저 나라를 궁궐을 세우게 되는데 궁궐 중에 가장 큰 궁궐은 경복궁을 정도전이 이름이 지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94년 한양으로 드디어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한양은 이 안에 시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경복궁 이렇게 있으면 경복궁의 정문이 바로 그 유명한 광화문이죠. 현재 이 광화문 앞에 뭐가 있냐면 세종대왕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상이 있어. 그래서 요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때 1394년부터 만들어졌고요. 옛날에 이 광화문 앞에 시장이 이렇게 있고 이쪽 편으로 우리 육조거리라고 해서 관리들의 관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은 곳곳에 높은 건물도 많고 산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다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겠어. 그 다음에 정도전으로 하여금 조선 경국전을 짓도록 하는데 조선 경국전이 초기에 법전이 됩니다. 자, 이제 태종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는 태종은 아까 그 태조의 아들인데 태조에는 아들이 한 여러 명 있었대.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정종이 되고요. 다섯째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이 태종은 왕이 되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펼쳤어. 왜냐하면 자기 형도 죽이고 왕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세 번째 왕이긴 하지만 조선은 건국된 지 8년 9년밖에 안 되는 나라였어.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얘는 하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호패를 만드는데 조선시대 신분증이고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한테 무조건 다 줬죠. 이 양인이란 말도 좀 구별해야 될 건데 조선시대의 계급은 양천제라고 해서 양인과 천민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양인 안에는 양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인하고 천민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호패 같은 여기서 있는 양인은 천민 아닌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갖고 다니도록 했어. 심지어 세자 왕족도 이거 호패는 갖고 다니도록 했거든. 그리고 호패가 있어야만이 양인들이 보통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낼 수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종 같은 경우는 강력한 왕권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고요. 전국을 8도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 8도 나누는 것도 이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때 우리 관찰사가 파견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하면서 지방제도의 변화 기억날지 모르겠네. 백제에서는 22담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구주와 오소경이 있었고요. 고려 성종 때는 12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현종 때는 5도 양계가 있었죠.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 8도로 만들어진 건 태종 때고요. 그리고 계미자가 주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활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조 집계제가 시행했는데 육조 집계제는 뭐냐면 조선은 의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의정부 밑에 육조가 있어. 육조가 있는데 의정부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육조에서는 그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야.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뭐뭐뭐뭐뭐 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육조는 실시를 하는 건데, 그 육조에 있는 육조, 2조 판사는 분들이 육조의 대빵인데,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명령 권한은 육조를 거쳐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올라가. 물론 이제 3, 4도 걸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올라오는 명령이나 이제 보고가 육조나 의정부를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왕한테 올라올 때는 신하들한테 다 걸러서 올라온 명령이 돼버려. 근데 태종은 어떻게 하냐면 의정부에서 거리지 말고 육조가 직접 왕한테 올리라 이거지. 내가 다 결정하겠다. 그래서 왕이 결정할 권한은 많아졌지만 왕이 직접 챙겼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그만큼 강화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태종의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만들어낸 대왕이죠. 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업적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역법이 중국과 달라 우리 역법이 만든 우리 역법책인 칠정산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은 우리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까지는 중국 것만 썼는데 세종대왕도 와서 드디어 우리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역법은 달력을 얘기하는 거죠. 삼강행실 또는 중실효자 연례 이야기를 담아서 백성들의 유교를 가르치고자 만든 책인데, 요거는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뭘로 만들었냐면 그림으로 주로 그렸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인 데에는 장영실을 등용을 하죠. 장영실이 원래 천민 출신인데 이때 드디어 등용이 돼가지고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들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물시계, 자경루라고 불리는 물시계가 있고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추구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요거 만든 날을 발명의 날로 우리 현재 기억하고 있어요. 달력에 보면 발명의 날이 있는데 추구기를 만든 날이야. 그다음 혼천이가 관측기구가 있고요. 앙불육은 해시계가 있는데 이 자경루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경루와 앙불육 같은 경우는 현재도 안 틀린다고 하고 자경루는 지금도 아직도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은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죠. 훈민정음은 1446년에 반포가 되고 10월 9일은 우리가 추측해서 만든 날인데 이 10월 9일이 한글을 반포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토에서도 사군 육진을 개청하는데 사군은 최윤덕 장군이 현재 압록강 상류지역이고요.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 현재 두만강 하류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종무 장군을 시켜서 대마도 정벌을 하는데 대마도를 이거는 업적은 세종 거지만 실제로는 태종이 세종대 때 상왕이 되어가지고 이종무를 시켜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마도 정벌까지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죠. 근데 일본이 요 다음에 바로 전국시대로 들어가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일본 땅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면 대마도는 몰라도 혹은 옛날엔 대마도 우리 땅 얘기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네요. 자, 이제 세종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세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단종도 있어요. 근데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마풍왕으로만 기억되지 업적으로 하긴 좀 있어서 바로 세조를 넘어가려고 해요. 세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력한 왕권적 강화를 펼칩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대왕의 아들이 원래 왕이 됐던 사람이 문종이고요. 문종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단종이 바로 왕이 됐는데 이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세조가 단종당을 쳐내고 왕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약했어. 그리고 어린 왕을 쳐내고 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 그리고 이 자체가 또 힘이 또 세기도 했어. 그래서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쳐냅니다. 그 다음에 집전법을 펼치는데요. 집전법은 토지의 수조권을 현직 관리에게만 줬죠. 이전의 과전법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줬다면 이제는 현직 관리에게만 줬다. 우리 여러 번 나왔죠? 현직 관리에게만 줬다는 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 성종입니다. 성종은 자신은 세종대왕을 닮으려고 노력을 했어. 여기는 지금 경국대전만 적어놨는데 조선의 가장 큰 법전이었던 경국대전만 적어놨는데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지리지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지.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음악을 잘한다고 나도 세종대왕처럼 음악 잘해야겠다 만든 책이 바로 악학개범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자신은 세종대왕처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비교해야 될 왕이 바로 고려 성종 그랬죠? 고려 성종 같은 경우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최승로의 시음 28조를 같이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고려할 때 한번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이때 무호사를 지금 적어놨는데 아마 성종 때 넘어가면서 했을 거야. 김종직이 조의제문에 사초를 넣은 것을 비밀해 이국동과 김민중 사림을 축출하기 위한 사건인데요. 김종직에 대한 축출하기 위한 사건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좀 적어놨어. 이거 좀 설명을 할게. 조선은 첫 시작할 때는 훈구파와 살인파로 나뉘는데 신진 사대부가 계속 정권을 잡은 사람파가 바로 훈구파입니다. 고려 쪽에 정권을 잡으니까 옛날 고려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산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살인파가 돼. 그런데 훈구파는 계속 귀족들만 있다 보니까 자신들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힘이 원래 셌다가 고려 때부터 시작했던 과거 제도가 있죠. 얘는 초에서 계속 공부만 했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과거 시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 얘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겠죠. 그럼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 보다 보니까 이 신하들 중에 훈구와 사림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사림파가 조금씩 성장을 했거든. 그런데 훈구파에서 사림파를 누르기 위해서 사활을 만들어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사림을 축출한다 이랬죠. 조의제임이라는 말 썼다 그랬는데 뭐냐면 임금의 어떤 쓰는 상 중에 어떤 것을 몇 년을 상을 쓰느냐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야. 계속 싸움을 벌여서 훈구파가 살인파를 4번의 사활을 거쳐서 살인파를 없애버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렇게 있으면 살인파가 요것만 딱 남았거든. 이거 훈구가 되고 살인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딱 봤더니 얘가 눌러도 초야에서 공부만 하니까 얘네들보다 실력이 더 좋아. 과거 시험을 보면 얘네들 자손들은 점점 떨어지는데 얘네들 자손들은 점점 합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선 선조가 되면 이렇게 돼서 요렇게 바뀌어버려. 훈구가 이렇게 돼버리고 사림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 선조 다음 임진왜란이거든요. 임진왜란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림이 이제 중앙정치를 급성장하고 정치 주도권을 잡았는데 사림 내에서 이렇게 분화가 돼버려. 동인하고 서인으로 분화됩니다. 김효원이랑 심의겸의 대립이 되는데 첫 번째 전투가 이조 전랑자일이야. 이조 전랑은 문간의 인사 추천권을 가진 요직이거든요. 김효원이 이조 전랑으로 추천되자 심의겸은 윤헌영 그전에 송종이라든지 그전에 연산군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가까웠던 사이라고 반대를 해버려. 그래서 김효원은 이후 김효원을 따른 동인과 심의겸을 따른 서인으로 분해가 돼버려. 그래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다시 한번 북인, 남인, 서인 나눠지고 하면서 얘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영조 때까지 이어지는데 숙종 때 막 이렇게 왕비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영조 때 얘네들을 골고루 등용했다고 했던 정책이 바로 그 유명한 탕평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 관련 이야기 좀 했다면 이제 유물 관련 이야기 좀 한번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창덕궁인데 태종 때 이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 조선의 5가지 궁궐, 뭐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이라든지 창경궁이라든지 경희궁 등이 있는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주요 건물로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특히 낙선지 같은 경우는 조선의 마지막 옹주였던 덕혜옹주가 마지막까지 사셨던 곳이죠. 마지막까지 사셨던 곳이고 현재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태종 때 이궁으로 지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4가 있는데요. 언론을 담당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합쳐서 이루는 말입니다. 궁궐 내 서적을 관리하고 왕의 자문을 응하는 업무를 했고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각각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려의 3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 고려의 3사는 재정을 담당했다면은 조선의 3사는 언론을 담당했다는 거. 이게서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 외의 책들을 잠깐 볼까요? 금형잡록이라는 책은 담임이 사계절 농사와 농작물에 관한 조선 농업서가 되고요. 안견의 몽유도 원조는 안평대군을 꿈에서 본 인상세계를 그렸더라. 조선의 교육기관엔 성균관, 향교, 서원, 사당이 있더라. 그 다음에 조광조 같은 경우는 중종 때 사림이 인물을 읽고 도학정치를 추구했고,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고, 현랑과 시험을 건의했다는 거. 이랑 이왕이 있는데 요거 조금만 좀 시간이 됐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성악 집요, 성악 식도를 저술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서 군사적으로 좀 키울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왕 같은 경우는 안동 사람이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요. 유성룡은 임진왜란 이후에 징비록을 저술했고 임진왜란 직전에 이순신을 청거했다는 거. 그리고 훈련도감 설치해서 이와 함께 임진왜란 전에 군사력을 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서원 얘기 나오는데 백운동 서원은 1543년 주재봉이 영주에 세운 서원인데 이 서원이 지금 현재 소수서원으로 연결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임진왜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 4월에 일본이 정명가도 명나라로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이유로 침범을 했고요. 신립의 중성박 탕금대 전투라든지 신립장군, 그 다음에 건열의 행주산성 있고요. 우리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 있죠. 3대 대첩이 바로 건열의 행주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과 김시민의 진수성 대첩이 있죠. 진수성,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임진왜란의 3대 대첩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여러 번 이겼지만 신하들의 어떤 모의로 인해서 잡혀가죠. 그리고 3대 수군 통제사 자리를 원균한테 물려주지만 원균은 7천년 해전에서 300척 되는 그 우리나라 판옥선을 패해서 13척을 만들어 버리죠. 13척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 한 명이 도망가서 그거를 보존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이 해전의 패배를 일본 놈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바다에 이순신이 맡고 있다가 원균의 7천회전에 지면서 정의제란 일본 놈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1597년의 일이죠. 그거를 막은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순신의 명량해전이에요. 명량해전은 우리 133척과 13척의 싸움으로 유명한 그 전투고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 다시 한번 멋지게 승리하죠. 그러나 1598년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면서 임진왜란도 다 끝나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 뒷부분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